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기뻐하실 만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민음사와 교보문고가 함께 기획한 The Essential Edition 시리즈인데요. 첫 책은 조지 오웰입니다. 시리즈의 다른 책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다자이 오사무가 출간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e Essential Edition이 뭐냐면요, 한 작가의 대표작들을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대표 소설인 1984와 에세이 교수형, 코끼리를 쏟아, 사회주의자는 행복할 수 있는가, 문학을 지키는 예방책, 정치와 영어, 나는 왜 쓰는가, 작가와 리바이어던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시리즈의 첫 책이 조지 오웰인 이유는 올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고전 작가여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설 1984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사회의 모습이 요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조지 오웰은 권위와 감시, 검열에 대한 반감을 품은 반권력적인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책 표지를 보시면 저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초상화더라고요. 이 그림은 초상화가 정중원 작가님이 그렸습니다. 사진보다 더 실제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먼저 조지 오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의 소설 1984와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1903년 인도 주재 영국 공관 하급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계급차별을 뼈저리게 실감한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에서 5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압제의 일원으로 환멸을 느끼고 사직합니다. 그 후로 파리와 런던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교사일을 맡게 됩니다. 전체주의를 혐오했던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배경으로 쓴 동물농장으로 명성을 얻지만 그의 갑자기 아내를 잃고 자신도 폐결핵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작품 활동을 놓지 않았는데요. 전체주의 사회의 공포를 묘사한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출간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47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1984는 한 사람이 병마의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소설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박탈하는 전체주의를 비판한 소설 1984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전체주의적 경찰 국가인 오세아니아국 제1도시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집에서 비밀일기를 적습니다. 그는 어린이용 역사책을 집어들고 권두에 실린 빅브라더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빅브라더의 두 눈이 최면을 거는 듯 윈스턴을 쏘아보았다. 마치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와 머릿속을 강타함으로써 그의 신념을 위협하고 설득하여 그 자신의 판단으로 얻은 증거를 스스로 부인하게끔 압박하는 것 같았다. 결국 당은 2 더하기 2은 5이라고 발표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 것이다. 조만간 당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 같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험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외적 현실의 존재마저 그들의 철학에 의해 교묘하게 부인될 것이다. 이미 이론에 대한 이론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무서운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그들의 견해가 옳을지 모른다는 게 무서운 것이다. 도대체 2 더하기 2이 4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과거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과거와 외적 세계가 오직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정신 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았다. 어떤 분명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오브라이언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오브라이언을 위해서, 아니 오브라이언 앞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다.
비록 아무도 읽지 않을 테지만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끝없는 편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거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다. 이것이 당의 가장 궁극적이고도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그는 자신이 대답할 수 있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는 미묘한 문제를 논쟁으로 몰고 감으로써 당의 지성인들이 자기를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치 앞에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기라도 한 듯 맥이 탁 풀렸다. 하지만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 당은 틀리고 그는 옳다. 명백한 것, 순수한 것, 진실한 것은 보호받아야 한다. 자명한 것은 진실이므로 끝까지 사수하라. 이 세계는 굳건히 존재하며 세계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돌은 단단하고 물은 축축하며 허공에 던져진 물체는 지구의 중심부를 향해 낙하한다. 그는 오브라이언에게 말하는 투로 그리고 중요하고 자명한 이치를 밝히는 기분으로 글을 썼다. 2 더하기 2는 넷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다. 만약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도 이에 따르게 마련이다. 모든 시민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당의 감시를 받습니다. 윈스턴의 방은 조금 특별한 구조 덕분에 모퉁이에 숨으면 텔레스크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일기에 반역적인 말을 적곤 했습니다. 오세아니아의 지도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는 내용을 말이죠. 윈스턴이 하는 일은 당이 시키는 대로 런던 타임스에 진화노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헌정체계에 맞추기 위해 역사를 날조하는 거죠. 윈스턴은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증오합니다. 어느 날 윈스턴은 줄리아라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줄리아가 자신을 뒷조사하는 사상경찰 소속의 인물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래 건넨 쪽지에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이 허용되지 않는 세계에서 윈스턴은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감시에서 벗어나 외딴 시골에서 만나 사랑을 나눕니다. 그녀의 육체는 태양 아래에서 하얗게 빛났다. 그러나 한동안 그는 그녀의 육체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윽고 그의 시선이 대담한 미소를 띤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에 박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전에도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럼요. 수백 번, 아니 수십 번 해봤어요. 당원들하고요? 네, 늘 당원들하고였어요. 내부 당원들하고도 했어요. 그 돼지 같은 놈들하고는 안 했어요. 그 놈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들 야단이죠. 겉보기처럼 점잖은 놈들이 아니에요. 그의 가슴이 뛰었다. 당원들과 수십 번이나 그 짓을 했다고? 차라리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었으면 싶었다. 그 어떤 것이든 당원들의 부패를 암시하는 것을 듣거나 볼 때마다 그의 내부에서는 강렬한 희망이 솟구쳤다. 당이 그 내부에서부터 썩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당원들이 불굴의 투쟁을 예찬하고 자기를 부정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부패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에게 나병과 매독을 전염시킬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당을 부패시키고 약화시키고 전복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그는 그녀를 바짝 끌어당겨서 함께 무릎을 꿇고는 얼굴을 맞댔다. 당신과 관계한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거예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해요. 나는 순결도 증오하고 선도 증오해요. 어떤 곳에도 도덕이니 덕성이니 하는 것들이 존재하길 바라지 않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뼛속까지 썩기를 원해요. 그럼 저 같은 여자가 당신에게는 꼭 맞겠군요. 저는 뼛속까지 썩었어요. 윈스턴이 고대하던 대답이었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단순한 욕망, 상대를 가리지 않는 동물적 본능,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을 산산이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이었다. 그는 블루벨 꽃이 떨어져 있는 풀밭 위에 그녀를 눕혔다. 이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윽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자 그들은 일종의 유쾌한 피로감을 느끼며
붙어있던 몸을 떼었다. 햇빛이 아까보다 더 뜨거웠다. 두 사람 다 졸음을 느꼈다. 그는 팔을 뻗어 흩어진 제복을 끌어당겨서 그녀의 몸을 덮었다. 그러고는 그녀와 함께 그대로 골아떨어져 30분쯤 잤다. 윈스턴이 먼저 잠에서 깼다. 그는 일어나 앉아서 팔베개를 안 채 평화스럽게 잠자고 있는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입만 빼면 그녀는 결코 미녀라고 할 수 없었다. 자세히 보니 눈가에 한두 개의 주름살이 져 있었다. 짧고 검은 머리카락은 유별나게 수치 많고 부드러웠다. 깊이 잠든 젊고 발랄한 육체를 보고 있자니 그녀에 대한 연민과 함께 보호의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러나 개똥집박이가 노래하고 있을 때 개암나무 아래에서 느꼈던 무분별한 감정은 다시 잃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몸을 덮고 있는 제복을 한쪽으로 치우고서 여체의 부드럽고 흰 살결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의 육체를 보고 욕정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순수한 욕정을 느낄 수도 없고 순수한 사랑도 할 수 없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구는 것은 일종의 전투였고 절정의 순간은 승리의 순간이었다. 사실 줄리아는 열성 당원인 것처럼 가장했을 뿐 당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혁명을 위해 내부 당원인 오브라이언을 만나러 갑니다. 오브라이언은 그들을 반정부 단체 명단에 끼워주면서 이상이 실현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합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국가의 거짓을 폭로한 골드슈타인의 책을 읽다가 갑자기 체포됩니다. 그리고 악취 풍기는 감옥에 갇혀 자신이 누구고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까지 매를 맞고 정기 고문을 받으며 반국가적인 과오를 자백합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2 더하기 2은 4이 아니라 5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시킵니다. 오직 빅브라더만이 전능한 신이고 개인은 사사로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골드슈타인의 책은 반역자를 함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오브라이언이 쓴 것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오브라이언과 사상경찰은 윈스턴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가 가장 싫어하는 쥐를 풀어놓겠다고 위협합니다. 고문 가운데서도 줄리아에 대한 사랑만큼은 지켜왔던 윈스턴은 공포에 질려 그 쥐들을 줄리아에게 풀어놓으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상자가 더 가까워졌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윈스턴은 머리 위에 허공에서 나는 찍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자기 자신과 맹렬히 싸웠다. 생각하자. 단 1초 동안이라도 생각하자.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갑자기 짐승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역질이 났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얼마 동안 정신을 잃은 채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 갇혀 줄곧 한 가지 생각에 매달렸다. 그가 스스로를 구하는 길은 한 가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와 쥐 사이에 다른 사람의 몸뚱이를 갖다 놓아야 한다. 마스크가 너무 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눈앞이 답답했다. 철사로 된 상자문이 그의 얼굴에서 2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쥐들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놈이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는 가운데 늙은 놈이 분홍빛 앞발을 철망에 걸친 채 일어서서는 코를 공중으로 쳐들고 킁킁거렸다. 녀석은 시궁창에 사는 쥐들의 할아버지 뻘쯤 되는지 몸에 물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녀석의 수염과 누런 이빨이 윈스턴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다시금 어두운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한없이 무력해졌다. 이건 제정시대 중국에서 흔했던 형벌이지. 오브라이언이 여전히 설교하듯 말했다. 마스크가 윈스턴의 얼굴에 바짝 다가왔다. 철사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때 구원이 아니라 희망. 한 조각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자기와 쥐 사이에 밀어넣을 수 있는 한 몸뚱이가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그는 열에 들떠서 마구 외쳐댔다. 줄리아한테 하세요. 줄리아한테. 제게 하지 말고 줄리아한테 하세요.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도 살갗을 벗겨 뼈를 발라내도 말이에요. 저는 안 돼요. 줄리아한테 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는 뒤로 한없이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갔다. 물론 그는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마룻바닥을 뚫고 건물의 벽을 뚫고 땅바닥을 뚫고 바다를 뚫고 대기를 뚫고 우주 속으로 별 사이의 심연으로 한없이 쥐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몇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오브라이언은 여전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뺨에는 아직도 철사의 차가운 느낌이 남아 있었다. 이윽고 그를 에워싼 어둠 속에서 다시금 철컥 하는 금속성이 들렸다. 그는 그것이 상자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소리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사랑마저 배신해버린 윈스턴은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를 정복할 이유가 없어진 당은 그를 석방시킵니다. 어느 날 윈스턴은 고문으로 황폐화된 줄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었죠. 이때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울창한 밤나무 아래 나 그대를 팔고 그대 나를 팔았네. 순간적으로 윈스턴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열망과 존엄이 짓밟힌 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통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는 소설 1984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CCTV나 검색기로 위치 추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자유를 잃어가는 부분도 늘어갑니다. 조지 오웰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생활이 점차적으로 통제당할 것을 예상한 거죠. 우리의 생각까지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지 오웰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 그의 문학론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작품은 글쓰기의 동기부터 작가로서의 사명까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려진 문장인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것이다. 이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런 문장을 남긴 까닭은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폭로하고 싶은 거짓과 관심을 둬야 하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특히 소설 동물농장은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쓴 첫 작품이라고 하죠. 조지 오웰은 대여섯 때부터 자신이 어른이 되면 작가가 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언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과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고 16살 무렵 단어가 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전부터 작가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특정한 정서적 태도를 갖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작가는 마땅히 자신의 기질을 잘 다스려야 하고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거나 비뚤어진 기분에 매몰되는 상황에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간 관계상 1984와 나는 왜 쓰는가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나머지 에세이 6편도 재미있으니 마치 종합 선물 세트를 풀어보는 기분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